자, 봅시다. 관세. 관세가 시험범위 지금 우리가 관세 협정이 오늘이 마감일 거예요, 아마. 오늘인가? 내일이 마감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정이. 일본이 완전 폭망했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됐거든요. 너무 미국에 유리하게 관세 수치를 낮추는 거에 초점을 두는 바람에 미국이 요구한 지나친 요구를 일본이 다 받아줬다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마감이 30일인데 30일 날 지금 관세 협정을 하기로 한 거야. 이게 우리는 시간을 뒤로 끌면 끌수록 좋다고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관세가 올해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보죠. 자,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로 부과되는 세금, 관세의 정의입니다. 자, 일단 누가 어, 세금을 부과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과세권은 그건 것 같아요. 세금의 세자, 과는 부과하다 과, 권은 권리의 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 권한에 의해 수입품에 수입품에 강제로 부과하는 겁니다. 관세 수입은 관세를 통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그래서 관세 수입은 국고. 그래서 관세 수입이 만약에 증가하면 당연히 국가 재정은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입니다. 관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늘리고 또 그것은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 자, 그래서 관세가 증가하면 가격도 인상됩니다. 다 수입품이에요, 지금 계속.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가격 경쟁력, 국내 산업 보호 정책 보호한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조세 법률주의를 통해 관세는 영향을 받고요. 그러나 국내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원칙은 예지만 이 두 가지 우리 지금 트럼프 진짜 미친. 자, 거기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자, 조건을 정하는 건 법률로서 조건을 정하고 그런 정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한다. 관세율의 변경은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은 법률이랑 다른 것. 법률은 뭐예요? 법률은 조세 법률주의서처럼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고 시행령은 정부, 행정부에서 뭐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 뭐 부령, 장관이 내리는 그런 시행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가보죠.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이때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기준 정도라고 보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종량세. 쉽죠? 이름은?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가 시험대로 나오겠습니다.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의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
과세 가격의 정의요.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100분의 1로 표시된 그럼 어디로 갔어? 관세율을 곱하여 가격 곱하기 관세율 이꼴 관세액. 필요하면 옆에 메모해도 나쁘진 않고요.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 너네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 사본 적 있니? 너 뭐 사봤어? 괜히 그건 그 너무 개인 정보인가? 그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저기 관세 붙거든요. 관세 낸 적은 없지. 통관 번호는 부여받았지. 이게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니? 통관 번호라고 해서 개인마다 그 관세청에 신청을 하면 부여받는 통관 번호가 있어.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직수입할 때는 그 통관 번호를 항상 기록하게 돼 있고 그 번호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같아. 제가 그게 관, 관세 부과 기준 금액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보죠. 자, 종량세는 이번에는 종량세입니다. 자,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 상관없이 어,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자, 중량, 면적, 용적은 부피 같은 거겠죠. 매수 등을 단위로 하여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때 과세액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수량과 곱해져가지고 관세율이 곱해지겠죠.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이번에 또 종류가 달라지네요. 선택과세라고 하고 관세라고 하고 종량제와 종가세 모두 부과하는 것을 복합관세라고 한다. 자, 예인 것 같습니다. 수입품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제곱미터당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하자. 그럴 때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자,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자,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인데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 납득이 됩니까, 이거? 너무 빨리 읽었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용어 잘 따져야 돼요. 종량세액은 제곱미터당 200원. 자, 그래. 양이 이게 제곱미터죠? 면적이 아니에요. 1제곱미터 곱하기 제곱미터당 얼마였습니까? 200원이었습니다. 양의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거죠. 그렇게 되면 곱하기 하면 200원이죠. 종량세로는 200원을 내야 됩니다. 종가세는 뭐냐면요. 종가세율을 10%라고 종가세율은 10%라고 하고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자, 그러면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이면요. 얘 1제곱미터를 수입할 때는 1,000원이죠? 1,000원에 대해서 종가 가격에 대해 10%면 얼마야? 1,000원에 10%면 100원인가요? 종가세로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은 100원인 겁니다. 이게 되게 설명이 근데 불편하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복합관세 그럼 복합관세는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준 거야. 종량세로 이것을 계산하면 200원 내야 되는 거고 종가세율을 10%라고 하고 이런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 수입 가격이 그러면 미터당 수입 가격 이때 수입 가격 우리 과세 가격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럴 때 그 가격에 대해 10% 되니까 종량세로는 200원 내야 되는 거고 종가세로는 100원을 내야 되는데 복합관세는 둘 다 모두 부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30%가 된다는 거고요. 왜 30%인지는 알겠죠? 1,000원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300원을 뭘로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1,000원에 300원은 30%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선택관세에서는 여기서 관세료는 300원을 내야 되고 이로 인한 실효세율은 30%. 근데 선택관세에서는 둘 중에 높은 것을 선택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200원인 종량세를 내겠네요. 선택관세는 200원이고 실효세율은 20%. 됐죠? 자, 제곱미터당 수익가격이 3,000원일 때에는 1m에 대한 복합관세는 1제곱미터 200원 그대로 유지되죠? 되는데 종가세는 300원. 3,000원에 10%니까 300원이 되고 복합관세는 500원, 선택관세는 300원이 되겠네요. 이제는 어렵지 않죠? 납득이 되죠?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이건 좀 더 복잡하답니다. 지금 여기 복합 관세와 지금 선택 관세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야. 자, 슬라이드 관세는 뭐냐? 차이점 시험 되는 겁니다. 자,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 자, 탄력적인 관세고요. 뭐에 따라?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가격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슬라이드 관세에서의 비례관계, 수입품 가격이 낮으면 자, 높은 세율, 세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수입 가격이 낮다는 건 뭐예요? 국산품과 관련지어서 낮으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이거죠. 국산품과 관련지어서 비교해서 수입 가격이 높다면 낮은 세율. 그래서 수입품이 지나치게 싸지 않게 만드는 혹은 지나치게 비싸게도 또 만들지도 않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가격 조정, 가격 차이를 조정해서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이 요적 목적인 거고요.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자, 그럴 때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한다. 자, 여기는 수량에 대해서 합니다. 그죠? 요전에 슬라이드 관세의 차이점은 슬라이드 관세는 가격을 보고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일정 수량에 대해 특정 수량에 대해 여기까지의 수량, 여기를 넘어서는 수량에서 요, 요 수량에서는 낮은 세율, 이 분량을 넘어서는 분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낮은 세율이 여기가 1차, 높은 세율이 2차 관세.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을 우리는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한 요 수량까지 요 수량이 관세 할당 수량이고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이꼴 자, 상품의 국내 수요량
빼기 국내 공급량. 국내 수량이 100인데 국내 공급되는 것이 50이라면 그때 관세 할당량은 수량은 50이고 50을 넘어서서 60, 70, 80 뭐 이렇게 가면 여기는 2차 관세. 50까지의 수량은 1차. 뭐 이런 게 되겠죠. 왜냐면 수요량을 지금 충분히 공급해야 될 수량이 국내 산업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오긴 해야 될 건데 국내 수량 50인데 국내 공급량은 100이면 마이너스 50이 되잖아요. 이럴 땐 그러면 관세 할당 수량이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 박스로 문제로 나오면 좀 더 편하겠고. 더 가보죠.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긴급 관세라고 하는데 긴급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또는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어,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다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조건은 나중에 찾아오죠. 현대 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일괄적인 관세 부과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요런 상품 뭐겠어요? 외국에서 이런 생산된 수입품의 경우는 이런 수입품의 가격은 낮겠죠. 보조금 받아서. 그래서 싸게 팔아도 되겠지. 부당하게 원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부당하게 원가된 덤핑 같은 거 관세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가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관계에 지대한 지금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세를 크게 높이죠. 트럼프.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호적인 관계가 저해될 수 있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인데 동맹 국가에게 우리는 미국이랑 FTA 맺었거든. FTA는 서로 그런데 우리는 FTA까지 맺었거든. 근데 그거 위반하면서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미친 거야. 그래 특정 품목은 더 높은 거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너네 그럼 관세 낮춰줄 테니까 대신 뭐 돈 뭐 더 내라. 우리 미국에 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제시해라. 뭐 4천 달러? 4천 달러 그 존나 거야. 어쨌든 4천 달러가 아니라 4천만 달러. 미쳤어 내가. 4천 달러면 얼마 안 되잖아. 4천 달러 나도 갖고 있어 지금 달러로. 왜 있죠? 제가? 자, 어쨌든 환전을 못했나? 자, 어쨌든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만큼 관세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관세를 널리 활용한다. 그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1, 2, 3, 4번 문제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풀어보고 한번 한번 풀어봐. 순차적으로 해보자. 2번 볼까, 2번? 답이 표시는 돼 있지만 2번에 기억이 뭐죠? 종가세. 종가세라고 해야 돼? 종가세라고 해야 돼? 종가세. 종가세는 무슨 마치 그 종갓집 김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종가세.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네, 수출국의 가격 수준에 따라 동일한 상품도 관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관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그래서 종가세는 그것에 대한 얘기였고요. 나머지 답을 내 체크가 돼 있네. 니은에서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관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물론 찾아가야 돼요. 외워졌으면 참 좋겠지만 가격이나 품질과 관계없이 매겨지는 게 종량세. 니은 종량세 2번 선지 적절하죠. 3번 과세 가격이 올라가면 기역에서는 관세가 올라가지만 니은에서는 관세가 달라지지. 왜? 니은은 양에 따른 거니까 가격과 무관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관세가 올라갑니다. 자, 과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기업보다 니은을 적용한 것이 효율적이다. 자, 가격 파악이 어려운 것들 당연히 양으로 적용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혹시 본문에 나와 있나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나? 종량세는 언제 하는 게 이렇게 맺어져? 이루어져?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럴 때 종량세를 적용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논리적으로 보면 종가세는 가격을 알아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파악이 어려운 거는 종가세는 당연히 부과하기 어렵겠죠. 5번 선지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보다 니은 양보다는 고가품 이게 고가품이냐 아니냐는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동일한 가방 하나도 품질에 따라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종가세를 통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문제 그냥 풀어보세요. 일단 4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5번? 자, 어휘 문제잖아. 자, 넘어가 그러면. 자, 8번 질문 넘어가고요. 스케일. 네. 안 했나? 지난 시간에 안 했나? 시민민주주의. 그래가지고 뭐 집단지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장관 뭐 SNS 올려가지고 얘기하지 않나 혹시? 한 거 맞죠? 그러면 껐할게. 스케일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연계 확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넘어가 보고 형벌부가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선택하는 있는 법정? 정법이니 법정이니? 정법이지? 중추하고. 자, 갑시다. 일랄라. 자,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된다. 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도 우리가 보호받잖아요. 명예도.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누가?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하느냐 주체는 다 국가입니다.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그 요건이 뭐냐?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을 것. 또한 보호 대상의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비례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원칙 두 가지 조건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을 것 비례원칙을 지킬 것 형벌 부과 도는 뭐예요? 또한입니다.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자, 요 내용은요. 잘 보세요. 형벌 부과도라는 내용을 보는 순간 요 내용은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일반론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설명한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요. 자, 헌법에는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 여러 가지 법익 제한의 사안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참. 그 중에 하나가 형벌 부과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법익 제한의 경우 헌법에서는 첫 번째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것, 법률에 근거할 것. 두 번째 비례 원칙을 지킬 것. 그러니 이것이 어떠한 것이든 법익 제한이면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형벌 부과 도라고 나왔잖아. 또한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 바로 뭐예요?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법률의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범죄 행위를 규정했고 형벌을 규정했어요. 그 내용이 비례원칙 여기 두 번째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의 초점은 이 글은 법익 제한의 일반론을 얘기하기보단 한정해서 형벌 부과에 한정해가지고 글이 진행되는 글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비례 원칙의 정의는 요거고요. 2단락으로 가보죠. 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자, 형벌 부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 정의예요. 구성 요건의 정의.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각각의 구성 요건, 그 행위 내용에 대한 다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죄형법주의라고 한다. 자, 형벌 부과에도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자, 편하죠? 법률에 규정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법률로 규정되는 내용은 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범죄 행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또 하나 형벌의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된 거 뭐라고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번 그대로 따와가지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용어를 잘 보시면 이거예요. 죄, 뭐예요? 범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형벌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읽을 때 죄, 형법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읽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울 거다. 들어갑니다.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두 번째 비례 원칙. 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된 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 국가 공권력 잠깐만 다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결국 비례 원칙 같은 말이야. 한 번 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수록 무거운 형벌.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요것도 무슨 내용이야? 그죠? 비례 원칙과 같은 말. 납득되죠? 야, 그래서 너네 계엄 있잖아, 계엄. 계엄 선포 작년에 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그 계엄을 발동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법익을 침해하는 거죠.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결사, 집회, 모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막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그게 뭐라고 보였어? 외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가. 그것에 준하는 국가의 내란,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그렇지 내란이지. 반란이나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 내가 얘기한 게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네, 있을지도 있겠다. 우리 헌정사상 계엄령이 한 6차례 발동이 됐대요. 계엄령이 6차례 정도 발동이 됐었대는데 그 중에 합법적인 계엄 발동은 단 한 번 있었답니다. 단 한 번 있었대. 언제?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북한이 침입했잖아요. 외환이 일어났죠. 그러니 그때는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군인으로서 동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끄집어 나가면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박정희나 전두환 뭐 기타 등등 최근에 있었던 그 12월 3일 계엄 선포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가보죠. 나 배가 너무 아픈데 갑자기? 왜 이러지? 조금만 더 읽고 시간이 너무 애매해. 어디까지 했지? 자,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당연하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고 그러니까 범죄 침해 행위가 모두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이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전자. 침해하는 행위인데 범죄가 아닌 것, 처벌받지 않는 것. 전자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해 못 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 자,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타인의 재산을 파손해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건 법익 침해 행위인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요. 고의가 없었으면. 후자 예로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비록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 그래서 법익 침해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방화죄로 처벌되는 것 그 이유는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자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헌범 정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와 달리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해서 침해범 정의가 뭐예요? 뭘로 끝나요? 뭐뭐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위헌범도 뭐예요? 어쨌든 범죄입니다. 어딘가에서 위헌범이라고 얘기했다면 특정 행위를 범죄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더 갑니다. 3달러.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미수범. 자, 범죄의 종류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범죄 행위를 완성한 경우를 기수범인데 정의 잘 보세요.
실행의 착수의 정의가 뭐예요? 자, 실행의 착수가 얘도 인정되는 거고 얘도 인정되는 거예요. 차이점 부각해야 됩니다. 완성 여부입니다. 미수범 뭐예요? 범죄 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미수범? 범죄 행위 한 겁니다. 범죄 행위 하기 시작한 거니까. 들어가 볼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 오케이. 하지만 예외도 있지.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 자, 일단 처벌되는 법률로 규정될 것. 그죠? 법률 규정만 돼서 되겠습니까? 언급이 돼야죠. 좀만 더 가보자고.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을 정당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있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대. 왜?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억울하잖아. 처벌받는 범죄는. 야, 쟤는 처벌 안 하잖아. 근데 왜 나는 처벌해? 너는 왜 규정해놨어? 라고 따질 수 있잖아. 그러므로 구성 요건의 종류에 따라 구성 요건 어딨어? 범죄 행위의 종류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해 침해를 방지할 필요도 커지므로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범죄 행위를 완수하지 않았어도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뭐뭐 아는 것이다. 이 문장은 앞문장의 재차 진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왜 미수범 처벌 안 해? 뭐야? 야, 그거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법이 그렇게 강하게 보호해야 할 중요한 법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미수범은 처벌할 필요 없어. 근데 지금 네가 저지른 범죄는 그 행위는 거기서 필요한 법, 보호해야 할 법익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수범도. 그래서 요 미수범도 처벌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뭐 형법은 아니지만 그 가격담합 카르텔 있죠. 가격담합은 특수한 기업 두세 개가 몰래 만나가지고 우리 가격 경쟁하는데 이 가격 밑으로는 우리 다운 시키자. 이 가격은 지키자. 같이 공통적으로. 아무리 봐도 의심되는 게 통신사야. 통신사 기본이.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가격 담합은 솔직하게 보면 그 가격 담합을 했다고 해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그래서 가격 담합은 둘이 그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이 논의하고 계획만 했어도 실제 실행하지 않았어도 발각되는 순간 뭐예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또 비슷한 사례가 뭐 있었냐면 우리 정치사상,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이 강제 해산된 경우가 화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진당,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언제 어느 정부 시대였더라? 박근혜 정부였나? 박근혜 정부였던 것 같은데. 그때 국가의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어. 근데 그것을
회의하면서 안건으로 다뤘던 것을 어, 신고받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정당 해산 요구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고발을 해요. 신고를 하고 그 법원의 그 심판 절차를 거쳐서 정당이 해산되고 그때 당대표나 그 관련됐던 사람들은 감옥에 갑니다. 회의했다는 이유만. 지금 국민의 땡당 있죠? 거긴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왜? 회의한 것만 가져도 그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이 내란이 일어났던 상황에 암묵적으로 공공연하게나 암묵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정당 해산입니다. 국민의 땡당은 사라져. 그런 경우. 자, 이거 마저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 쉬었다 할게. 나 화장실 갔다 와요. 배가 너무 아픈데.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응? 야? 네? 나 우는 건 아니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이돌이 안 하는 거 지금 왜? 이상하요. 뭐가? 뭐가?
더워? 안 들어도 돼?
봅시다. 어, 자, 여기 볼게.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 아니라 위헌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방화죄는 아까 나왔던 얘네요.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방화죄는 위헌범이래요. 자,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인 겁니다. 방화죄는 위헌범이라고 규정해줬고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러면 방화죄는 위헌범인데 처벌이 되는 미수범도 있고 처벌이 되지 않는 미수범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처벌이 되든 안 되든 공통점은 뭐예요? 미수범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처벌이 되든 안 되든. 위헌범, 범죄였어요. 자,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달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 말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는 처벌되지는 않는다. 미수범의 경우. 사단락은 형법상 미수범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바로 뭐야? 법률에 정해진 범죄 행위의 내용이라면 그 다음엔 처벌 내용, 그러니까 형벌 내용입니다. 형벌 내용. 자,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미수는 어떻고 불능미수는 어떻고 중지미수는 어떻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읽으면 돼요. 자, 한번 보죠. 잠깐 1번 문제 잠깐만 봅시다. 1번은 됐다. 1번은 됐고. 자, 1번에 답 5번 그냥 바로 나와요. 방화죄는 위헌범이라고 그랬어.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화죄 위헌범인데 위헌범의 경우 처벌되는 미수범도 있고 했다고 했으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선지에서 기억은 위헌범, 니은은 침해범인데요. 자, 기억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위헌범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냐, 이르러지 않았냐 다 떠나서 범죄입니다. 범죄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도라고 할 때 이런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위헌범 관련돼서. 왜? 어, 자, 방화죄. 어쨌든 아까 방화죄의 경우 위헌범이라고 얘기했고 위헌범의 경우 처벌되는 미수범도 있고 처벌되지 않는 미수범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럴 때 미수범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를 했다는 얘기거든. 처벌되든 안 되든 미수범이라고 얘기한다면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와도 처벌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니은은 법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가 아니라 침해범과 위헌범의 나누는 기준은 법익 침해 결과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입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틀렸고요. 기억은 국가 형벌권 행사는 필요한 경우 최선의 자 비례 원칙인데 비례 원칙은 모든 형벌 부과와 관련돼서 다 지켜져야 되는 원칙입니다. 니은과 달리가 틀렸고요. 4번 니은은 기업가들 미수범의 처벌 자 아까 위헌범 방화죄 설명할 때 미수범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답은 5번이고요. 넘어가 보면 여기 보기 박스를 나중에 풀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갑이 분조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애 같습니다. 다 부수려고 해요. 미친.
자, 그런데 이게 사례가 왜 나왔냐면 아까 맨 마지막 단락에 대한 얘기는 미수의 종류.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먹고 홧김에 길가에 놓인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하여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 일단 헤드폰은 파손했어. 근데 테이블은 부수려고 발로 찼는데 철제 테이블이어서 전혀 손상되지 않아. 이제 다시 가격하려고 했으나 테이블 파손을 포기하고 도주했어. 어쨌든 테이블 파손은 하려고 했죠. 이거 무슨 미수죠?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 이르는 아니구나.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 완수하는 일로 외부적인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장애 미수가 되겠습니다. 철제이기 때문에 파손시키지 못한. 그리고 파손하는 행위는 발로 차는 행위는 범죄 행위인 건 맞죠. 테이블과 관련된 것은 장애 미수. 그럼 핸드폰은 어떻게 되느냐? 미수가 아니라 파손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수범이 아닌 거죠. 그런데 도주했고 숨어 있다가 귀가는 길가에서 있는 자전거를 보고 이를 부수니 미쳤어 얘. 자전거 부수려고 했는데 손을 댔으나 친구의 것임을 알기가 그냥 두고 귀가했어. 자, 자전거에 부수려 손을 댔으나 자, 그냥 두고 귀했어. 그런데 갑이 파손한 헤드폰은 갑 자신의 것.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보죠. 요거 자전거와 관련된 건 앞에 보기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지미수.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는 거. 그래서 얘는 중지미수. 왔다 갔다 해서 귀찮긴 하지만 핸드폰은 중지미수. 아니다. 자전거는 중지미수. 핸드폰 파손은 범죄자가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범죄를 맞췄으나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게 남의 건지라고 부셨는데 알고 봤더니 내 거. 내 거 내가 부셨는데 그 무슨 뭐 범죄가 돼.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불능미수가 됩니다. 다 뭐야? 미수의 종류입니다. 5번 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갑의 헤드폰 파손행위는 내 거 자기가 부순 건데. 그런데 범죄 행위, 실행의 착수는 인정하는 미수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까지는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하고 끝내죠. 현금 영수증 이거를 할까? 요거는 10일 현금 영수증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현금 영수증 건너뛰어서 내가 안 나오기 어렵다고 해서 100%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와가지고 뭐 만약에 나왔으면 선생님 때문에 공부 안 해서 다 틀렸다고 이러지 마. 그건 상관없어. 자, 12번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택배와 관련된 건데요. 택배 P2P 유형이랑 HNS 유형, 하이브리드 유형 이 세 가지 택배 네트워크 유형의 종류를 설명하는 건데 정보들이 많이 나돼 있을 뿐입니다. 읽으면 그건 도움이 돼요. 애타게 기다리는데 안 오면서 택배 우리 그 배송 조회를 하잖아. 그러면 어디 무슨 허브에 들어갔다 뭐 나오는데 그거는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네, 연계 확률이 떨어지고 여기도 건너뛸게요. 채권 채무가 나왔는데 경매랑 나왔는데 아 요거는 그나마 지금 살펴봤던 것 중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법지문도 괜찮고 범죄와 관련된 형벌부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정보량은 많습니다. 이거는 읽을게요.
근데 이거 중요한데 지금 꼰대가 없는데. 아니야, 은빈이 지금 녹화해서 보내줄 거야. 요거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 지문으로 넘어와 봐요. 아유, 좌절하지 말고. 우리 뭐 할 게 없잖아, 그거 외에는. 과학기술 지문 들어가면 요게 그나마 좀 더 편합니다. 여기. 요 지문이 정보량이 의외로 적어요. 두 번째 지문. 아, 어떻게 과학과 책임졌는데 아, 과학을 밀 거예요. 나머지 잘 쓰고. 안 돼. 과학 안 할 거야? 부분적인 내용을 들어가야지. 야, 그럼 과학기술 지문을 건너뛰어? 아, 참 마지막 고민스러운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지금 하려는 게 그 좀 중요하다고요. 2번이랑, 아, 근데 중요한 게 의외로 많아.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중요한 거. 와, 진짜 중요한 거. 아이고. 잠깐만. 이젠트는 안 나올 거야. 아, 이거 에크모도, 기술 지문. 자, 기술 지문 그럼 건너뛰어봐. 기술 지문 건너뛰어 볼게. 휴대폰 아, 큰일 났는데. 인공지능. 못 가세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것도 기술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가의 경우는 작년에 기술 지문으로 수능에 기계학습이 나왔거든. AI. 그래서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달아 나오기에는. 그런데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거. 아, 그래도 주제 통합의 지문이 좀 짧을 수 있으니까 가랑 나 둘 중에 하나만 해볼 수 있으니까 요거 가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지문 주제 통합. 오히려 주식시장 주식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면밀하게 좀 해봅시다.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고 끝낼게요. 페이지 224페이지. 과학기술은 나중에 시간 봐서 돌아와가지고 골라서 나가겠습니다. 보죠. 공자는 악을, 자, 공자의 견해예요.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충효열처럼 그런 덕목이자 치세,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 악으로서 음악입니다. 악은. 따라서 유가 악론에서 유교의 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기악, 악기를 연주하는 거, 노래, 춤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된다. 감각적 즐거움 플러스 사회적 효용일 때 여기서 사회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사회적 효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개념.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도 없이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건 바람직한 악이 아닌 거예요.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다. 자, 그래서 자, 악을 통한 인을 이루는 것, 인격 완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치세의 수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라는 말에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돼. 자, 그의 생각 아까 뭐였어? 악의 그런 효용, 인을 이루고 사회를 바람직한 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단순히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인용된 겁니다.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은 그냥 모범이라고 해보죠. 모범 내지는 기준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했다. 1달러. 하지만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 아니, 묵자라는 이름, 반묵자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공자를 비판하면 악을 반대했다.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강조하며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당대 유가학론에 따라 기악, 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어.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대의 악이 성황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고 여기기 때문에 당대 그 당시 묵자가 살았던 시대의 악은 이런 것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화려한 음악은 성황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당대 육아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봤다. 자, 공자는 미친다. 요 내용. 이러한 속성을 누가 가지고 있다? 정나라의 일부 선율. 정나라의 모든 선율이 아니라 정나라의 일부 음악은 이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공자는 이걸 비판했어. 그런데 묵자가 보기엔 공자가 비판했던 그 음악보다도 묵자가 살았던 시대 당대 유가의 음악이 더 최악. 더 나쁘다고 봤던 거야.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행해지는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얘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치는 것으로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어떻게 보면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했다. 자, 순자는 이번엔 순자요. 악을 토대로 이상세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묵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떻게 보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거죠.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여 이어받아서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도덕적 가치도 있고 도덕성 함양도.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을 주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자, 우주를 반영한 것이 악이래요.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우주의 어떤 것이 실체가 반영된 게 악, 우주에. 하지만 그가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었냐? 그러면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해야 돼.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기준하여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덕음. 덕음이 당연히 좋은 악. 그 다음 정나라의 일부 선일처럼 음란하여 덕을 해치는 익은 익사시키는다 할 때 익자입니다. 빠지게 만드는 거. 나쁜 음악.
아파트는 나쁜 음악이겠죠? 아파트. 좋아. 자, 순자는 덕음을 통해 육아의 이상적인 정치인 왕도 정치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고, 자, 중국에서의 학자에 따른 악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고요. 나를 보니까 조선의 태조라는 거 보면 그런 육아의 악론이 조선에선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피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프린트 받아가야 돼, 모의고사. 그때 뭐까지 풀었지?